자, 갑니다. 좀 더 앞으로 와도 되겠다. 수연이 멀잖아. 땡큐. 자, 여기 이제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네요.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말은 다 알죠? 영어로 뭐라고요? 자, 바로 교재 있죠? The Law of Conservation of Mass. 그래서 conservation이라는 단어는 알죠? 이 정도는 뭐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질량의 보존에 대한 법칙 이거고요. 뭐 이미 말 자체가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더 설명할 건 없습니다만, 이걸 약간 화학 버전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에선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인 거. 요걸 그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대화학적으로 원자를 규정한 물리학자가 누구예요? 근대화학 관점으로 그 원자를 규정한 자연과학자. 근대화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달턴이죠? 뭐 원자란 말은 저기 뭐 한 2000년 전 그리스 시대에도 썼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근대화학이라 할 수 없고, 근대과학적 관점으로 원자를 정의한 사람이 달턴인데, 이 달턴은 원자를 어떻게 규정했어요? 바로 indestructible. 자, indestructible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바로 금강불괴. 혹시 뭐 그 뭐냐 무협지 같은 거 좀 본 사람? 그거 막 단련하면 금강불괴 알죠? 그 뭐냐면 쪼갤 수 없고 깨부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한자말로 금강불괴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indestructible이라고 하죠. 그래서 쪼갤 수 없는 원자란 화학에서 활용하는 질량 단위로 달턴은 원자를 규정합니다. 그러면 질량의 단위가 바뀌지도 않고 개수도 불변이면 당연히 그 질량도 보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화학에서의 질량 보존 표현은 원자로 표현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물리학자가 질량 보존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뭐 질량이 보존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화학자가 물을 때는 이렇게 답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화학결합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얘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거 뭐 하이탑 화학2 이런 데도 나오거든요. 화학1 이런 데도 나오기 때문에 익숙할 텐데,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묻는 이유는 3학년 때 영어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어 공부를 하자는 얘기야겠죠. 그래서 계속 익혀나가야지 3학년 돼서 단어 공부하면 힘드니까 계속 전문 용어는 익혀갑시다. 자, 이 영어로 뭐라고 해요? The law of,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definite propor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definite이라는 말은 이제 정해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proportion은 비율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proportion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써요. 혹시 여러분 뭐 팔등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팔등신? 왜 얼굴 작고 키 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 작고 막 다리 길고 이런 사람들. 그럼 이제 머리를 하나의 비율로 했을 때 그게 전체 몸에 8개가 들어가면 뭐 팔등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몸매 좋다 그래요? 몸매 나쁘다 그래요?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면 이 일정 성분비 법칙 관련해서 수능 기출로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조금 옛날이긴 한데 한 10년 전 거죠. 근데 요 문제를 시작으로 수능 같은 데서 화학 양론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 문제가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즘 수능 문제의 조상쯤 되는 문제인데 은근히 풀기가 좀 까탈스럽습니다. 보시면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어요.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정보가 두 가지가 주어져 있네요. 첫 번째, 반응 전의 질량비, 두 번째 반응부 질량비가 나와 있고요.
실험 2는 사실 살펴보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x 대 y가 얼마냐 이걸 물은 거거든요. 그럼 x 대 y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사실 실험 2는 활용할 수 있는 정보예요? 활용 못해요? 활용 못하는 거죠. 결국 이 반응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 한 줄에서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첫 번째 실험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처음엔 A하고 B가 몇 대 몇으로 있었다? 1대 2. 그럼 뭐 A하고 B가 1대니까 1대 2 써보죠. 그리고 그때 C는 있었다 없었다? 문제를 읽으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없다고 하니까 뭐 없나 보다 0. 자,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정보가 없으므로 그래서 끝난 다음에 질량 B는 B하고 C가 10대 11이래요. 그럼 B하고 C가 10대 11이래요. 그리고 A는 있었다 없었다? A는 없었다라고 문제를 읽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잠시 지금 문제 푸는 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또 하나의 전문 용어니까 외워놓도록 합시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이런 현상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죠. 한계 반응물의 뜻은? 한계 반응물의 뜻은? 바로 완전 소모되는 반응물. 아시겠죠? 자, 0이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소모된 거예요? 소모된 거죠? 소모된 반응물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요. 이런 말을 억수로 많이 쓸 거거든요. 말 알아야 돼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영어로 limiting agent라고 합니다. 자, 발음해 볼까요? limiting agent 시작. agent라는 말에 무슨 뭐 CIA나 국정원 요원이라는 말의 뜻으로도 agent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화학 반응에서 그 반응 물질들을 또 agent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 반응물을 영어 표현으로는 limiting agent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정보를 이렇게 쓴 건데, 자, 여기까지 뭐 문제 푼 겁니까? 아직 문제는 전혀 풀지 않은 겁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냥 나와 있는 건 그냥 쓴 거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들을 풀게 되면 문제가 제시되는 정보가 이렇게 B, 여기서의 B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B. ratio라는 말을 줄여 쓴 겁니다. ratio. 저거를 지금 B 이렇게 줄여 쓴 거거든요. 그러면 나와 있는 정보가 B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뭘 도입해야 되죠? 바로 비례상수를 도입합니다. 자, 비율이 있으면 당연히 비례상수도 있죠.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당연한 생각을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당연한 생각을 못하면 되게 문제풀이가 난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기계적으로 기억해요. 문제에 B가 나오면 비례상수를 도입한다. 알겠죠? 아주 기계적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A하고 B가 1대1이라며. 1대2면 비례상수를 쓰면 되는데 비례상수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내 맘대로 정하면 되죠? 그러면 이 경우는 K라고 써보죠. 그러면 이 순간 질량 B가 1대2라고 하면 이들의 질량 B만 알 수 있는데 K다 2K다라고 하면 진짜 이 녀석의 질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물질들 사이에 질량 B를 언급하는 게 편해요? 그냥 그 녀석의 질량을 바로 얘기하는 게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B라는 말이 나오면 비례상수를 도입하는 게 계산에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거는 나와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됐고, 그 다음 요거. 그럼 이것도 비율이니까 비례상수를 도입해야 되겠네요. 그럼 요 비례상수는 이때 비례상수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야 되겠죠. 비례상수는 상황이 다르면 무조건 바뀌어요. 그럼 이때 비례상수는 K 아닌 걸로 뭐 아무거나 정하죠. K 다음 알파벳이 L이니까 L이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 다음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자, 뭘 쓴 건 알겠죠? 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수리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어떤 수리적 관계가 나타날까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오, 이런 수리적 관계를 뭐라고 해요? 질량 보존이죠. 자, 왜냐하면 지금 언급되어 있는 정보가 몰수에 대한 거예요? 질량에 대한 거예요? 질량에 대한 거죠. 질량은 항상 뭐를 지켜줘야 돼요? 질량 보존을 지켜야 되니까 처음에 얼마 있었던 질량과 나중에 얼마 있었던 질량이 절대 다르면 안 되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얻어낼 수 있냐면 오호, K가 7L이구나.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오, 두 비례상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럼 K 자리에다가 뭘 넣어? 오, 7L을 넣는 거야. 됐죠? 그렇다면 7만큼 있었는데 없어졌대. 그럼 얼마나 반응한 거야? 7만큼 반응한 거겠지. 14만큼 있는데 10만큼 남았대. 얼마나 반응한 거야? 4만큼 반응했을 거고 없다가 11만큼 생겼대. 얼마나 생긴 거야? 11만큼 생겼겠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알아낸 건데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주어져 있는 A, B, C 사이가 반응을 할 때 7대 4대 11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걸 요걸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빨간 박스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질량 보존이죠? 왜냐? 7 없어지고 4 없어졌는데 11 생기면 전체 질량은 변함이 없겠죠. 무슨 뜻이냐겠죠? 그래서 제시된 반응에 대해서 뭘 알게 되었다? 질량 보존 관계와 일정 성분비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활용하여 요 모르는 x하고 y를 구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됐죠? 됐죠? 자, 지운다. 지우사. 슥슥슥슥. 지우사. 슥슥슥슥. 지우사. 슥슥슥슥. 그래서 실험 2. 자, 그러면 실험의 상황이 바뀌어도 이건 변해요, 안 변해? 이건 변해, 안 변해? 바뀔 리가 없잖아요. 왜? 이게 이름이 다 뭐니까요? 법칙이니까 바뀔 리가 없죠. 여기에 실험 2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A하고 B가 X 대 Y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은 X 대 Y는 뭐 안다는 얘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처음에 X하고 Y가 A하고 B가 이만큼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나보다. 그 다음 끝났더니 A하고 C가 1대2다. A, C 1대2. 그럼 A가 1. 그 다음에 C가 2. 그리고 B는 한 개 반응 걸. 됐죠? 자, 아까처럼 얘도 뭘 도입해 볼까요? 비례상수를 도입해 보죠. 뭐? M. 뭐 아까는 K, L 했으니까 다음 M. 됐죠? 그렇다면 우선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없었는데 이만큼 반응했는데 이만큼 생겼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는 같아야지.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M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염? 2분의 11L.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을 뭐로 바꿀까요? 2분의 11L로 바꾸어 보지요. A의 경우 처음에 X만큼 있었는데 7L만큼 반응해서 없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2분의 11L이 되었으니 이거와 이거 사이의 관계는 뭘까요?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X는 2분의 25L이 될 거고요. Y만큼 있었는데 4만큼 반응을 해서 싸그리 없어졌대요. 오, 그러면 Y는 뭐가 되겠음이에요? 4L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 대 Y는 바로 요 X 대 Y일 거고요. X 대 Y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비례식을 계산하면 25 대 8. 알겠죠?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을 알게 되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만약에 이걸 잘못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헤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화학 원 과정 그리고 통합과학 과정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좀 의아한 부분 없어요? 풀 때 평소와는 좀 다른데? 이런 느낌 없어요? 이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화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히 화학 양론 같은 걸 해결할 때 사실 눈여겨보는 게 반응식이잖아요. 그럼 반응식이 있으면 뭘 확인해요? 반응물이 누굴까? 생성물이 누굴까? 그 다음 또 누굴 확인해요? 앞에 있는 화학 양론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 양론 개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2대 1대 이게 중요한데 최종적으로 답을 구할 때까지 이 문제에서 2대 1대 2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만 똑같으면 3대 4대 5라고 해도 답은 달라져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풀 때 반응식이 있고 화학 양론 개수가 나와 있으니 여기에 있는 2대 1대 2를 활용해서 풀어보자 하면 못 풉니다. 완전 나락으로 빠지게 돼요. 여기서는 2대 1대 2를 손대는 순간 이 문제 절대 못 풉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뿌르뿌르뿌르바 이준다잉? 이준다잉? 집 가고 싶다고요? 네. 왜요? 왜? 집에 가서 뭐 집에 가면 누가 있는데요? 집에 한 2주 동안 이제 가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자, 학교가 좋았어요? 집이 좋았어요? 당연히 집이 좋죠. 아 당연히 집이 좋아요. 나는 저 NOC가 뭔 말이에요? NOC가 어디 있어요? 노. 아 C가 없다고요. No C. 지금 그거를 모르고 봤단 얘기예요? 우와. 갑자기 있길래 NO 생각 없었어요. No, no, no 없다고요. C가 없다고. 그게 노였어요. 예, no. 그럼 뭐라고 써요? 그러면 뭐라고 써요? NO인 줄 알았어요. 아니다. 오케이, C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C도 없고 A, B도 없다. 그래서 없으니까 한 개 반응물 되고. 홍이 알겠죠? 홍이 알겠죠? 그래. 그래. 우리 피카송 잘 지냈죠? 네. 그래, 잘했어. 그래. 자기는 왜 집이 더 좋았어요? 나는 내가 과학고를 간 이유 얘기했어요? 나는 92년도에 부산과학고를 들어갔거든요. 92년도에. 그때는 영재학교란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산에 부산과학고 한 개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과학고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내가 졸업하고 그게 이제 뭐 KSA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 학교를 들어간 이유는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특히 박점래 여사와 함께 살다 보니 박점래 여사는 누구였어요? 난데 박점래 여사는 내 엄마겠죠. 박점래 여사. 이 박점래 여사랑 물론 부모님이니까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 박점래 여사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집안에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씻고 그 다음에 뭐 혹은 잠자리 왜 잘 때 있잖아요. 약간 건조하게 자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차갑게 자는 사람 있고 따뜻하게 자는 사람 있고 문 닫아놓고 자는 사람 있고 여러 되게 스타일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잠자리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런 게 1부터 끝까지 엄마하고 맞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 밥을 막 먹으면 설사예요. 막 설사예요. 진짜로. 그래서 인생을 막 살다 보니까 이 박점래 여사랑 계속 있다간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해서 과학고를 지원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기숙사니까.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이후로 박점래 여사와는 헤어져서 사는 게 된 거죠. 네.
왜냐면 대학도 서울로 가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경기도권에 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이후로 박정래 여사와는 같이 안 살게 된 거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라떼는 한 달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는 게 난 그렇게 싫더라고. 그렇게 싫더라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 친구들도 재밌고 학교 밥도 맛있고 뭐 그래가지고. 친구들 진짜 재미없다. 아 그런가요? 재밌는 애를 사귀면 되잖아. 재밌는. 아니 저 재밌는 애 많. 재밌는 애 사귀면 되잖아. 친구들 진짜 어. 얼굴만 봐도 웃기잖아. 그런가? 그럼 지만이 사귀면 돼. 지만이도 재밌잖아. 지만이 좋은데. 그래요. 자, anyway. 자, 그 다음 3.5 이끼마스. 자, 3.5. 자, 중간 거는 뭐 당장 필요 없으니까 스킵하도록 할 거고요. 자, 3.5. 얘는 우리말 번역으로 뭐냐면 일정 성분비 법칙. 아까 썼었죠, 이건. 부피 결합 법칙. 이제 다른 거 써야 되는데 다른 거 써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부피 결합 법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 번역이 달랐어요. 어떻게 번역했었냐면 기체 반응 법칙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그래서 옛날에는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썼고 요즘은 부피 결합 법칙이라고 쓰는 얘 영어로 뭘까요? 영어로 내 교재에 찾으면 나옵니다. Law of Combining Volumes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 그대로 얘기를 하면 부피를 조합하는 것에 대한 법칙 맞죠? 그러면 기체 반응 법칙보다는 부피 결합 법칙이 직역에 가깝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일본식 번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책을 찾으면 일본 책에 얘를 기체 반응 법칙으로 번역합니다. 일본 한자 쓰는 건 알죠? 그래서 한자로 기체 반응 법칙을 쓰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교육부에 그 일본 유학파가 많겠어요? 미국 유학파가 많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미국 유학파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번역을 합니다. 요즘은 요렇게도 이제 뭐냐면은 둘 다 병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뭐 정치적 취향이 친일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 친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컴바이닝 볼륨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이냐? 1. 얘는 반응 전후 소모되는 반응물과 만들어지는 생성물 사이의 일정한 무슨 비? 뽀르뽀르뽀르바 개수 혹은 몰수 비가 성립함을 뭐라고 부른다? 컴바이닝 볼륨스라고 해요. 그러면 개수하고 몰수가 부피라고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개수하고 몰수가 부피냐? 바로 이 기체의 경우는 등온, 등압 조건에서 그 부피비와 같죠. 그래서 이때 combining volumes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원래는 개수비, 몰수비가 성립하는데 그게 기체의 경우는 부피비와 같기 때문에 이때 볼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다. 그리고 3을 쓸 때가 여기 줄게요. 요 표는 없어도 되겠다. 요 표 줘야 되겠어요? 표 줄게요. 표는 없애고 3. 이 밑에 3 일반적으로는 그 개수비가 화학
양론 계수 비와 같아지죠. 그 화학 양론 계수비가 누구? 지금 반응에 대해서는 2대 1대 2. 화학 양론 계수란 말 들어본 적 있죠? 화학 양론 계수 영어로 뭐라고 하죠? 화학 양론 계수 영어로 뭐라고 해요? 승우, 화학 양론 계수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게 영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을 쓰거든요. 스토이키오메트릭이라는 말을 씁니다. 화학 양론 계수를 영어로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화학 양론? 화학 양론이란 말은 본 적 있죠? 뭐 책 찾으면 나오잖아요. 몰수 계산하고 뭐 개수 계산하고 질량 계산하고 하는 그런 걸 화학 양론이라고 하죠. 그 화학 양론을 영어로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해요. 그것의 형용사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 그게 화학 양론 계수입니다. 알겠죠? 단어 하나하나 외웁시다. 알겠죠? 그리고 뭐 한꺼번에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계속 말을 할 테니까. 뭐야. 아, 안 보여요? 아, 이게 칠판 상태가 안 좋아서.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 보이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됐다. 자, 쓰시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법칙을 컴바이닝 볼륨스라고 하는데 이때 명심할 거. 4. 물질들 사이의 개수비와 질량비. 개수비가 일정하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개수비가 일정하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컴바이닝 볼륨스고요. 질량비가 일정하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질량비가 일정하다? 데피니트 프로포션. 하겠죠? 그 두 법칙. 그래서 물질들 사이의 개수비와 질량비 사이는 서로 임의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임의적이란 말이 있는데 임의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학 반응에서 나타나는 개수비, 화학 반응에서 나타나는 질량비 서로 임의적이다. 다른 말로 쓰면 뭐겠어요? 질량비와 개수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요. 지금 분필 몇 개 있어요? 분필, 손에 든 분필 한 개 있죠. 지우개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개수비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죠. 개수비는 1대 1인데 질량비는 한 1대 한 8 정도 되려나? 질량비는 1대 8. 무슨 말 되겠죠? 컵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지우개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똑같이 개수비 1대 1이죠. 근데 질량비는 한 1대 1쯤 되려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를 개수로 몇 대 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녀석들의 질량이 몇 대 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이 문제 풀 때 나와 있는 정보는 개수에 대한 정보였어요? 질량에 대한 정보였어요? 질량에 대한 정보였죠. 그럴 경우 개수를 엮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개수를 엮는 순간 계산이 아비규환이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정보가 질량만 나온 거라면 문제도 어떻게 풀었어야 해요? 질량으로만 풀어야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화학양론을 푸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때 그러면 이걸 활용하여 이 문제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 지우개 되겠어요? 여기 준다. 지우자. 쓱쓱쓱쓱.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화학양론 이렇게 분석했고 자, 이렇게 해놓은 게 이름이 뭐라고요? 이렇게 해놓은 게 이름이 뭐라고요? 일정성무 법칙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이 반응의
부피 결합 법칙. 은 몇 대 몇 대 몇인 거예요? 바로 나와 있는 화학양론 계수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대 1대 2인 것과 7대 4대 11은 진짜 아무 깨나 붙여놓은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냐면 3. 물질들 간 분자량 B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분자량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터인데, 여러분 분자량이라고 하면 아주 기초적으로 거의 외우다시피 하죠. 뭐를 뭐로 나누어 표현하죠? 분자량을 구하라고 뭐를 뭐로 나누어? 바로 질량을 몰수로 나누어 분자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질량의 단위는 뭐예요? 보통 화학에서는 그램을 쓰고요. 몰수 단위는 몰을 쓰죠. 그래서 이 분자량에는 무슨 단위를 붙였습니까? 분자량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램 퍼 몰을 붙여서 써주는 거예요. 맞나요? 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니까? 질량을 몰수로 나누어 구하니까. 이때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참고로 여러분 원래 분자량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분자량은 단위가 없습니다. 분자량은 뭘 더한 게 분자량이에요? 뭘 더한 게 분자량이에요? 한 분자 안에 있는 뭐를 다 더한 게 분자량이에요? 원자량을 다 더한 게 분자량이죠? 원자량의 단위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원자량을 더한 분자량도 단위가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편의상 그램 퍼 몰을 곱해 주거든요.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고요? 이걸 몰러 매스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 몰 질량. 그래서 분자량과 몰 질량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인데 분자량을 단위 없이 쓰다 보니 불편했을 거고, 그래서 편의상 도입한 그램 퍼 몰을 붙여 쓰다 보니 몰 질량이라는 말을 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의 단위는 없었으나 그램 퍼 몰을 붙여서 몰 질량이라고 한다라는 이 말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어찌됐건 분자량을 구하라 하건 몰 질량을 구하라 하건 뭐를 뭐로 나눠야 하는 거예요?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때 누구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A, B, C에 대해서.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중간 지워도 되겠어요? 중간 지우면 나 이옷. 어이. 자, 그럼 이제 MA 대 MB 대 MC. 자, 이때 이 대문자 M이라는 표기는 내가 앞으로 분자량이거나 혹은 몰 질량을 표현할 때 내가 대문자 M으로 쓸게요. 근데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화학책에서 다 저렇게 표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때 A, B, C가 질량으로는 몇 대 몇 대 몇 반응하죠? 지금 제시된 반응에서는 7대 4대 11로 반응하죠. 그럼 만약에 A가 7m g 반응을 하면 그때 B는 얼마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4m g 반응하는 거고, C는 얼마나 생겨요? 11m g 생기는 거죠? 이때 난데없이 쓴 M은 뭐일 뿐이에요? 비례상수인 거죠. 비례상수는 내 맘대로 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7대 4대 11 반응하는 그 순간 걔네들의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인 거예요?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7L만큼 반응한 순간 그때 A의 몰수가 2N 몰, 여기 쓰자. 2N 몰이라고 하면 B는 몇 몰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녀석의 절반인 N 몰 반응하는 거고, C는 얼마나 생기는 거예요? 2N 몰 생기게 되는 거죠.
역시나 비례상수 n을 도입해 썼습니다만 묘하게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죠? 쭈루룩 약분하면 몇 대 몇 대 몇? 7대 8대 11. 그래서 이때 저 나와 있는 물질들 사이의 분자량 혹은 몰질량 비는 저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걸 일정성분비 법칙이라고 했죠. 얘는 부피결합 법칙이라고 했죠. 얘는 물질들 사이의 분자량 비라고 했죠. 이 세 개가 엮여 있는 거예요. 항상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요즘 수능과 같은 좀 복잡한 그 화학 양론, 수능을 자꾸 언급하는데 화학 양론은 대학 교과 과정보다 수능이 훨씬 어렵습니다. 화학 양론은. 그래서 문제가 미쳐가지고 그 화학 양론만 놓고 보면 수능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장담컨대 수능 화학 원 양론을 못 푸는 대학 교수들 되게 많을 겁니다. 물론 던져주고 시간 넉넉하게 주면 풀죠. 넉넉하게 주면 이게 뭐 대단한 개념은 아니니까요. 근데 딱 주고 수능 치는 애들처럼 1분 30초 안에 풀어봐. 못 풀 거예요. 못 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수능 양론이 미쳤습니다. 미쳐가지고 이건 약과고요. 별의 별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회가 되면 희한한 것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건 최근 수능 양론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는 일정성분비 법칙, 부피결합 법칙, 분자량 비가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제시된 원래 이 문제에서는 자, 우선 뭐가 주어져 있어요? 부피결합 법칙이 제시돼 있죠? 그리고 질량 정보가 있으니 일정성분비 법칙도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에서는 부피결합 법칙과 질량 일정성분비 법칙을 줬기 때문에 두 개를 조합해서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화학양론 개수비를 안 주는 거죠. 그냥 A 대 B 대 C도로 주고 A, B, C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분자량 비를 주고. 그런데 이때 물질들 사이의 분자량 비는 7대 8대 11이다. 그러면 나와 있는 일정성분비 법칙하고 얘를 조합해서 2대 1대 1을 구해라 라는 문제로 바뀌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수능은 일정성분비 법칙, 부피결합 법칙, 분자량 비가 세 개가 엮여 있어요.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해라. 아주 전형적인 유형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몇 시야? 그러면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리. 저기 6페이지 보이시죠? 6페이지 찾았대요? 6페이지. 자,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원자의 물리적 구조 보이죠? 찾았어요? 요 물리적 구조 요거 보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한결이요? 당연히 안 들어갔겠죠. 내가 방금 만들었거든요. 내가 방금 만들어가지고요. 그런가요? 한결이요? 알았어요. 지금 처리해 둘 테니까 한번 살펴보라고 하세요. 한결, 알았어. 한결. 오, 고마워요. 알려줘서. 진지하게 해주지. 알았어요.